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폐광안전관리원으로 일했던 38살 김도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직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피곤해서 착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래된 폐광에서 흔히 생기는 전파 간섭이나 심리적인 압박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몇 달 동안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새벽 2시 17분만 되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휴대전화 시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숨이 조금씩 가빠지고 귀 안쪽이 먹먹해지며 마치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 냄새는 제가 그 폐광을 떠난 뒤에도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강원도 정선 깊은 산속에 있는 오래된 탄광이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광부들이 일하던 큰 광산이었지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십수년 전에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지상시설 대부분은 철거됐고 일부 갱도는 콘크리트와 철문으로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온 계절이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었고, 오래된 갱도에서는 유독가스가 새어나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안전관리원이 교대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맡은 근무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폐광을 지키는 일이 무섭지 않느냐고 자주 물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낙석이었고 오래된 철제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공병으로 복무했고 이후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보다 눈앞의 위험을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폐광 괴담 같은 것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첫 출근 날, 인수인계를 해주던 선배인 박성태 씨가 제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규칙만 잘 지키면 아무 일도 없어. 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모와 가스 측정기를 확인하고 순찰 경로를 숙지하고 비상 연락망을 외우는 것, 그런 기본적인 규칙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 선배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새벽 2시 17분에는 무전기에 대답하지 마. 저는 웃었습니다. 왜요? 점검 연락이라도 오나요? 박 선배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볼륨만 줄여. 장난이죠? 그는 대답 대신 근무 기록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래된 현장에는 꼭 이런 미신 같은 것이 하나씩 있으니까요. 폐광관리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CCTV 모니터 6대, 무전기 충전기, 비상발전기,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근무표. 창문 밖으로는 산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라고는 입구에 설치된 보안등 몇 개뿐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벌레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막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산이라면 원래 뭔가 살아있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곳에선 모든 것이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주는 평범했습니다. 순찰을 돌고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배수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가끔 산고양이나 고라니가 지나가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저는 점점 박 선배의 말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던 7번째 야간 근무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산 전체가 짙은 안개에 덮여 있었고 입구 근처 계곡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새벽 1시쯤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작업복을 말리며 커피를 한 잔 타고 있는데 벽시계 초침이 천천히 2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박 선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2시 17분에는 무전기에 대답하지 마.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으로 내가 그런 걸 신경 쓰고 있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2시 15분, 관리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2시 16분. 갑자기 무전기에서 아주 짧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치직! 저는 본능적으로 무전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산속에선 흔한 전파 간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2시 17분을 가리키는 순간 무전기 스피커에서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교대 부탁합니다. 짧고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정말 근무 교대를 요청하는 직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관리실입니다. 어느 구역이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치직, 잡음만 흘렀습니다. 잠시 후 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대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현재 사용하는 관리 채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 현장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근무표에도 다른 직원은 없었습니다. 저는 통신 오류라고 생각하며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순간 무전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2글자가 끝나자마자 무전기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관리실 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금 빨라졌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치는 건가? 하지만 이 폐광의 관리용 무전기는 외부인이 사용할 수 없는 폐쇄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새벽 2시가 넘은 산속에는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입구, 창고, 발전기실, 배수로, 주차장, 그리고 봉쇄된 제출갱도 앞 모든 화면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화면을 넘기려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제출갱도 앞 바닥에 방금 전까지 없던 젖은 작업화 발자국 하나가 콘크리트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봉쇄된 철문 바로 앞에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흔적도 안에서 밖으로 나온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철문 안쪽에서 처음 한 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단 하나의 발자국만이 화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CCTV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천천히 하나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화면을 바라보던 제 손끝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처음엔 모니터가 멈춘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오른쪽 아래의 시간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02:17:3.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제 7갱도 앞 콘크리트 바닥에는 조금 전까지 하나뿐이던 젖은 발자국이 아주 천천히 하나 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걸어가고 있다면 발이 먼저 보이고 발자국이 남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선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만 물이 스며들듯 바닥 위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가까이 다가가 화면 밝기를 높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오래된 CCTV였지만 그 정도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콘크리트 위에 검게 젖은 작업화 자국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 그 순간, 치직.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 무전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송신 버튼만 누른 채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잡음만 이어졌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 낮고 쉰 목소리가 아주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에는 교대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정말 근무 절차를 하나씩 보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오래된 시설에선 습기 때문에 전자장비가 오작동하기도 합니다. 주변 군부대의 무전 주파수가 섞이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그런 현상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발자국은 어느새 3번째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관리실 쪽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6시,
주간 근무자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아무 말 없이 커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혹시 CCTV 녹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DVR을 열었습니다. 문제의 시간대를 재생했습니다. 0DC 17분. 제가 분명히 본 장면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녹화 영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무전 잡음도 평범한 새벽의 화면만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뭐가요? 발자국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처음 야간 근무하면 다들 예민해져요. 그 말투에는 위로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싶다는 기색뿐이었습니다. 퇴근하기 전 저는 관리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근무일지를 펼쳤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특별한 이상 사항을 기록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부분 비어 있거나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기록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겸 17 무전 수신, 송신자 확인 불가. 짧은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훈. 그 이름은 현재 직원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몇 달 뒤 기록에도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전 수신, 응답하지 않음, 또 다른 사람의 이름, 그리고 또 몇 장을 넘기자 다른 해, 다른 직원, 다른 필체. 하지만 모두 같은 시간, 027, 무전 수신.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급히 일지를 덮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박성태 선배였습니다. 그는 제가 들고 있는 기록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보고 있어? 예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제 손에서 기록장을 가져가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마. 무전은 대체 누가 보내는 겁니까? 박 선배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알려고 오래 버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발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렸던 목소리. 늦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관리실 창고에서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손전등도 2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로 정확한 시간을 맞춰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또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번에는 증거를 남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2시, 밖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평소보다 5도 이상 낮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시 15분, 저는 일부러 무전기를 꺼두었습니다. 혹시 전원을 끄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시 17분, 꺼져 있던 무전기에서 갑자기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치직, 전원이 꺼져 있었는데도, 분명히 꺼져 있었는데도 교대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관리실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올려둔 열화상 카메라가 갑자기 경고음을 냈습니다. 삑! 삑! 화면 중앙에 붉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관리실 밖, 정확히 제 7갱도 방향. 저는 급히 카메라를 들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뿐이었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 붉은 점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걸어오는 속도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관리실을 향해 거리는 120m, 110m, 100m,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짧은 정적,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대체자가 왔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열화상 카메라 화면이 순식간에 검게 변했고 창문 밖 관리실 입구에서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철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철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쇠가 마찰하는 둔탁한 소리가 관리실 안을 울렸습니다. 끼익.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시작한 이후 수없이 그 문을 열고 닫았지만 그날 들린 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바깥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이 문고리를 돌려본 뒤 안에서 잠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몇 초 동안 손잡이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크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손잡이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관리실은 다시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손전등을 움켜쥐고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를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는데도 몇 초가 걸렸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까지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바람일 거야. 철문이 오래돼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 생각은 무너졌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천천히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리실 앞 시멘트 바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전등 불빛이 바닥을 비추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젖은 작업화 발자국이 관리실 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14개. 사람이 걸어온 흔적은 분명했지만 마지막 발자국은 바로 제 앞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되돌아간 자국도 없었고 옆으로 사라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 앞까지 걸어온 뒤 그대로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입구, 주차장, 배수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 하나를 자세히 보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광산 안전화에는 회사마다 밑창 무늬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매일 그런 발자국을 보고 다녔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는 안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디자인이었습니다. 10년은 훨씬 넘은 모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사무소 창고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안전장비가 보관된 선반에서 폐기 예정 장비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잔뜩 쌓인 작업화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밑창을 뒤집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자국 무늬가 똑같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작업화 안쪽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민수. 입사한 이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직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퇴직자 명단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점심 무렵, 관리소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박성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그는 제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그 일이냐? 저는 작업화를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박 선배는 작업화를 보는 순간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제게 말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어? 창고에서요. 다시 넣어둬. 누굽니까?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 안전관리원이다. 언제요? 아주 오래전. 퇴사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너 요즘도 2시 17분에 무전 듣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굳힌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했냐? 처음엔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선배의 표정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대답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날 오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사 기록 보관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폐광 운영 당시 사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이메일로 오래된 PDF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2008년 제7갱도 북락사고 보고서. 저는 숨을 죽인 채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고 개요, 기상 상황, 붕괴 원인, 구조 작업,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자 5명, 실종자 없음. 보고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첨부 자료를 넘기던 중 이상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간 안전관리원 교대 예정 시각 엉이 20.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현재도 야간 교대 시간은 새벽 2시 20분이었습니다. 18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전은 항상 3분 전인 02대 17에 울렸습니다. 교대를 요청하는 시각,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직도 그 시간표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규칙을 어기기로 했습니다. 순찰 시간도 아니었지만 손전등과 헬멧을 챙겨 제7갱도로 향했습니다. 입구까지는 걸어서 10분. 안개가 짙어질수록 주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계곡 물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제7갱도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녹슨 철문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철문에는 큼지막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 붕괴 위험. 저는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췄습니다. 낮에 내린 비 때문에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다시 그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였습니다. 모두 철문 앞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 순간 치직, 허리에 찬 무전기가 켜졌습니다. 도착 확인. 저는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대 준비.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업무를 보고하는 직원처럼. 인원 확인. 잠시 정적, 그리고 처음 듣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2번, 이상 없습니다. 번, 이상 없습니다. 목소리는 하나씩 차례대로 이어졌습니다. 4번, 5번, 그리고 마지막 6번.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처음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명이 비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전등 불빛이 철문 아래쪽 바닥을 스쳤습니다. 녹슨 철문과 콘크리트 사이 사람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갈 만큼의 좁은 틈에서 검은 석탄 가루가 바깥으로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탄 가루 위로 안쪽에서 누군가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자가 한 획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번, 들어와. 6번, 들어와. 검은 석탄 가루 위에 나타난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전등을 든 손이 떨려 빛이 흔들렸습니다. 글씨는 분명 안쪽에서 바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철문 아래 틈은 손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석탄 가루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밀어내는 것처럼 한 획씩 움직이며 문장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6번, 들어와.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시에 무전기에서는 짧은 잡음이 흘렀습니다. 취직. 그리고 조금 전까지 인원 점검을 하던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교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석탄 가루의 움직임도 멈췄습니다. 주변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산속의 밤은 원래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정적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수십 명이 숨을 참고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관리실까지 거의 뛰다시피 내려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만 남았습니다. 왜 하필 6번이었을까? 다음 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저는 출근하자마자 폐광의 오래된 근무 자료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기록이 아니라 근무 편성표였습니다. 창고 맨 안쪽 철제 캐비닛에는 폐광이 운영되던 시절 문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는 습기를 먹어 바스러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고가 발생한 해의 근무표를 찾아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벽 교대 명단이 적힌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야간 안전관리조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마지막 6번. 한민수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며칠 전 창고에서 발견했던 오래된 작업화, 그 안에 적혀있던 이름, 한민수.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름이 우연히 같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무표에는 분명 6번으로 적혀 있는데 사고 보고서에는 사망자가 5명 뿐이었습니다. 한민수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본사 안전관리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예전 직원 인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한민수요? 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퇴직자 기록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2008년 이전 자료도요? 잠시 침묵. 이상하네요. 담당자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몇 분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등록된 직원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분명 근무표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작업화에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태 선배가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찾고 다녔지?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왜 회사 기록에는 한민수가 없습니까? 박 선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산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네. 여기 처음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새벽 2시 17분에는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말라고도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너처럼 기록을 찾아본 적이 있었다. 저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가까이 여기 있었지만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다. 그럼 언제부터? 박 선배는 담배를 꺼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2010년. 그때도 새로 들어온 직원 하나가 있었어.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지.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얼굴도 흐릿해. 사진도 없어. 퇴직 기록도 없어. 근데 한 가지는 기억난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걔도 처음에는 무전에 대답했어. 그날 밤 저는 관리실에서 혼자 오래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닐까? 밤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반복되는 긴장. 사람의 뇌는 충분히 착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종이에 적었습니다. 가능한 현실적인 설명, 무전기 오작동, CCTV 오류, 피로, 수면 부족, 전파 간섭. 하나씩 적어 내려가던 저는 마지막 줄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발자국, 그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직접 만졌습니다.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확인하려는 순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 사진은 모두 남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진 하나가 검게 깨져 있었습니다. 파일은 존재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촬영 시간 0127 사진 정보만 남아있고 내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 55분 저는 일부러 순찰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제7갱도 반대편 구역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면 반드시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배수 펌프도 정상, 전기실도 정상, 울타리도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계는 2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7갱도에서 약 50m 떨어진 감시 초소 안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도 껐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2시 17분, 취직, 무전기가 켜졌습니다. 야간 교대 시작.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 안전모가 부딪히는 금소금, 멀리서 광차가 레일을 구르는 듯한 진동, 그리고 누군가 크게 외쳤습니다. 6번, 잠시 정적, 6번, 응답.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있는 봉쇄된 철문 안쪽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18년이 넘은 갱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광부들의 오래된 안전모 랜턴을 킨 것처럼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뒤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사람의 형체가 차례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그림자가 철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가 숨어있는 감시초소 방향을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6번째 그림자가 저를 바라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는 적어도 50m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7갱도는 두꺼운 철문과 콘크리트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그림자는 제가 숨어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손전등도 켜지 않았고 초소 안에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밖에서 저를 발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마치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짧은 정적, 후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초소 바닥에 목을 낮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 다시 철문을 바라봤을 때는 노란 불빛도 그림자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철문은 처음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가장 먼저 제7갱도로 향했습니다. 밤새 보았던 것이 환상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철문 앞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살펴보던 저는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볼트와 자갈 사이에 오래된 금속 명찰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작업복 가슴에 달던 이름표였습니다. 진흙을 닦아내자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6번 그리고 그 아래. 한민수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 창고에서 발견했던 작업화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명찰의 상태였습니다. 새는 심하게 녹슬어 있었지만 글자는 마치 최근에 새긴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낀 손으로 명찰을 비닐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관리실로 돌아오자 박성태 선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내밀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제7갱도 앞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명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려. 왜요? 그건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였어. 증거 아닙니까? 박 선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건 다시 그곳으로 돌려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분명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명찰은? 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도윤아, 여기서는 가지고 나온 사람이 더 오래 못 버틴다.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본사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보고서가 아니라 광산이 운영되던 당시의 교대 기록을 찾았습니다. 낡은 마이크로필름을 디지털로 변환한 자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몇 시간을 넘기던 끝에 사고 발생 전날의 근무일지를 찾았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평범했습니다. 가스 농도, 환기 상태, 장비 점검. 그러다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 027 교대 호출 실시, 6번 응답 없음. 다음 페이지. 덩일게 027 교대 호출 실시, 6번 응답 없음. 그 아래에는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교대 완료 기록도 사고 발생 시간도 구조 요청도 모든 내용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시간만 도려낸 것처럼. 저는 더 이상 문서만 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소문한 끝에 은퇴한 구조대원 한 명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기철. 지금은 정선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폐광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혹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2시 17분이 되면 무전이 옵니까? 제 손에서 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잊으려고 평생 노력했는데 그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갱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5명은 찾았습니다. 모두 이미 숨져 있었죠. Right.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6번째는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6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전으로. 교대 부탁합니다. 한 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빨리 내려와 주세요. 계속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깹니다. 하지만 갱도 안에는 5구뿐이었습니다. 6번째 사람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관리실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군가 실종된 것이 사실이라면 왜 공식 기록은 5명뿐이었을까? 왜 회사는 한민수라는 이름을 지웠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도 매일 새벽 2시 17분에 교대를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 시설 점검을 나온 직원 한 명이 관리실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재훈, 42, 전기 설비 담당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선입견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현상을 본다면 그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2시 16분. 저는 아무 말 없이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이재훈 씨는 노트북으로 설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 17분. 취직. 관리실에 놓인 2대의 무전기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교대 부탁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씨도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를 돌아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씨, 네, 방금 누가 말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무전기에서 6명이 동시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관리실 천장에 설치된 모든 CCTV 모니터가 동시에 검게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6개의 화면 모두에는 같은 장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봉쇄된 제7갱도 앞, 안개 속에 서 있는 6명의 광부. 그들은 모두 안전모를 쓰고 아래를 향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끝 6번째 광부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더니 입을 움직였습니다. 입 모양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6번째 광부의 입 모양을 확인한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상하리만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귀에 대고 직접 속삭인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재훈 씨도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봤죠?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6명.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6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CCTV 화면이 동시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입구, 주차장, 배수로, 발전기실, 그리고 제7갱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장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즉시 CCTV 저장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영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재훈 씨도 바로 옆에서 함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0TC 16분, 정상, 0TC 17분, 화면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본 6명의 광부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봤는데 왜 없지?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혼자 본 환각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면, 같은 장소, 두 사람이 똑같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재훈 씨는 본사로 돌아갔습니다. 출발하기 전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당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왜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고해도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아니면 그는 말을 삼켰습니다. 괜히 이 일에 더 얽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본사의 설비 점검 결과를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설비 점검이요? 네, 이재훈 씨가 다녀갔지 않습니까? 잠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름의 직원은 없습니다. 저는 웃으며 다시 설명했습니다. 전기 설비팀 이재훈 씨요. 같이 야간 근무도 했습니다. 담당자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몇 분 뒤 정말 없습니다. 출장 기록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 주에는 그 지역으로 출장을 간 직원 자체가 없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같이 CCTV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무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리실로 달려가 방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출입 게이트는 카드로만 열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기록이 남습니다. 새벽 근무 시간, 기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김도윤 입실, 김도윤 퇴실. 그날 밤 관리실에 들어온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재훈 씨의 출입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관리실 책상 위를 둘러봤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종이컵, 노트북을 올려놓았던 자리, 의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종이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2잔의 커피를 마셨는데 싱크대에는 컵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태 선배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구나. 무슨 뜻입니까? 후임.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 말고도 가끔 같이 근무했다는 사람이 생긴다. 뭐라고요? 며칠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해. 기록도 없어. 사진도 없어. 처음에는 다들 진짜 사람인 줄 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선배님도 나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같이 순찰 돌던 사람이 있었어. 이름도 기억 안 난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 흔적이 전부 없어졌지. 사람들은 처음부터 혼자 근무했다고 말하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혹시 그 사람이 2시 17분 이후에 나타났던 건 아니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 재훈 씨를 만난 시간 밤 11시였습니다. 아니, 정말 그랬을까? 저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인사를 했고 같이 커피를 마셨고 설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관리실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절대로 줄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흐려지는 이유가 피로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3잔 마셨습니다. 얼음물로 세수도 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향해 갔습니다. 2시 14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시 15분. 무전기도 조용했습니다. 2시 6분. 관리실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에어컨은 꺼져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순식간에 18도에서 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시 17분 취직, 무전기가 켜졌습니다. 인원 확인. 이번에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차례로 들렸습니다. 1번, 이상 없습니다. 2번, 이상 없습니다. 3번, 이상 없습니다. 4번, 이상 없습니다. 5번, 이상 없습니다. 잠시 침묵, 6번.
무전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제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실 안, 제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자 뒤 바닥에는 방금 생긴 듯한 검은 석탄 가루가 길게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젖은 작업화 발자국 하나가 제 의자를 향해 나 있는 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제 안전모에는 조금 전까지 없었던 낡은 금속 명찰 하나가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녹이 쓴 글씨로 단 2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7번 김도윤, 7번 김도윤. 제 이름이 새겨진 녹슨 금속 명찰을 본 순간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명찰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제 이름만큼은 마치 방금 새긴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명찰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속은 이상할 정도로 미지근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금 전까지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관리실 안에 들어왔었다. 저는 즉시 출입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비상구도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역시 안쪽에서 걸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CCTV를 돌려 관리실 내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새벽 2시 16분 58초.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시 17분 100초. 화면이 1초 정도 흔들렸습니다. 노이즈가 화면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시 17분 01초. 제 안전모에는 이미 명찰이 걸려 있었습니다. 단 1초. 그 1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관리소장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 이창호 씨는 이곳에서만 25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명찰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어디서 났나? 관리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던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여기 오기 전에 광산에서 일해본 적 있나? 아니요. 가족 중에는 없습니다. 그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7번이 붙은 거지?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7번은 누굽니까?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7번은 없었네. 그 말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당연히 사고 당시 6번째 광부 다음 번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낡은 도면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그 도면에는 당시 야간 안전관리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거기까지였습니다. 7번이라는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10수년 전부터 가끔 7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네. 누가 처음 말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명찰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첫 번째 명찰, 7번 오상혁 2번째, 7번 이정은 3번째. 글자가 거의 지워졌지만 이름만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7번 박준호. 저는 그 이름들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셋 다. 예전에 여기서 일했던 야간 안전관리원이네. 그리고 모두 스스로 퇴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날 오후 저는 3사람의 인사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한 점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입사 기록, 급여 기록, 교육 기록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의 흔적은 이상할 만큼 희미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 기록도 없었습니다. 건강보험 기록도 끊겨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도 없었습니다. 마치 퇴사한 날 이후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들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가족 연락처였습니다.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삭제 날짜는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퇴사 후 정확히 49일째였습니다. 저는 박성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7번을 아십니까? 그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했어? 관리소장님이요. 박 선배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6번을 찾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그럼 6번은 계속 자리를 비워두는 사람. 7번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6번 대신 들어가는 사람이야. 순간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번 새로운 사람이 7번이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6번이 사라진다. 그 다음 7번이 그는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관리실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 17분, 교대 요청, 6번의 공석, 그리고 새롭게 붙는 7번. 누군가는 지금도 교대를 끝내지 못한 채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광산 지도를 꺼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지도와 달리 폐쇄 전의 모든 갱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7갱도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붕괴된 것으로 표시된 구간 뒤쪽에 아주 희미한 연필 표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색의 잉크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비상 대피 통로, 현재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통로가 뭡니까? 그는 한동안 지도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없어. 원래는 있었네. 그런데 사고 이후 지도에서 지웠지. 왜요? 찾지 말라고. 새벽 1시 40분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철문 앞까지가 아니라 비상 대피 통로 입구를 직접 확인하기로. 지도에 표시된 위치는 제7갱도 뒤편 3비탈이었습니다. 평소 순찰 구역도 아니었고 잡목이 우거져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30분 넘게 산을 헤치고 올라간 끝에 낙엽과 덩굴 아래에서 녹슨 철제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희미하게 페인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상 출입구 손전등을 비추자 안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흙냄새, 젖은 돌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석탄 냄새. 그때 손목시계가 진동했습니다. 0216. 동시에 허리의 무전기가 스스로 켜졌습니다. 취직.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한 음질이었습니다. 전원 집합,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교대 시작. 그리고 누군가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7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조금도 틀림없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7번 김도윤. 교대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제 앞에 녹슨 비상출입문이 안쪽에서 누군가가 밀어 여는 것처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비상출입문이 안쪽에서 밀리듯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쇠가 돌을 긁는 소리가 새벽 산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명 문 앞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은 누군가 안에서 힘을 주어 미는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축축한 흙냄새, 녹슨 철 냄새, 그리고 오래된 석탄 특유의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상한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면접을 보러 왔던 날, 관리소장이 제 이력서를 오래 바라보다가 했던 말, 도윤 씨는 이상하게 이곳 지형을 처음 보는 사람 같지가 않네. 그때는 단순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른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번 이상 없습니다. 2번 이상 없습니다. 3번 이상 없습니다. 4번 이상 없습니다.
5번 이상 없습니다. 잠시 정적. 6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7번 이번에는 무전기가 아니라 제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니 비상 출입문은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깊숙한 곳에서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사용하던 카바이드 램프의 불빛처럼 저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상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벽은 오래된 석탄층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수십 년 동안 고인 물이 얕게 차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이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몇 분쯤 걸었을 때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 발소리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메아리처럼 또 다른 사람이 제 뒤를 똑같은 간격으로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철벅, 철벅. 제가 멈추면 그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다시 걸으면 또 따라왔습니다. 몇 번을 확인해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때마다 통로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10여 분을 걸었을까? 통로 끝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동이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오래된 레일이 아직도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6개의 안전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낡고 먼지투성이었지만 램프만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6명의 광부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갱도 안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한민수 씨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6명이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갱도 가장 깊은 어둠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철제 교대 게시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글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야간 안전관리 교대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맨 아래 비어 있어야 할 자리에 새 종이가 짱 끼워져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 김도윤 제 이름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종이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자. 조금 전까지 등을 보이고 있던 6명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전모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민수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상혁이다. 그 이름은 관리소장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릴번 명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교대하러 들어왔었다. 그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정훈.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준호. 관리소에서 보았던 3명의 이름이 차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 1번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상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다. 저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잊었다. 기록도 사진도 가족의 기억도 우리는 모두 교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번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년 전 사고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빈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매일 새벽 2시 17분마다 누군가에게 교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7번이 되었습니다. 7번은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씩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존재는 남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기록에서도 사라지는 사람, 그래서 회사에는 퇴직 기록만 남고
그 이후의 흔적은 모두 없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오상혁이 제게 낡은 무전기를 내밀었습니다. 받아. 이제 내 차례야. 저는 무전기를 바라봤습니다. 손만 뻗으려는 닿는 거리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박성태 선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2시 17분에는 절대로 대답하지 마. 그 말은 단순히 무전에 대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교대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전기를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거부합니다. 갱도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6명 모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리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대는 끝났습니다. 그 순간 희미하게 켜져 있던 6개의 램프가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작은 돌들이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붕괴음이 울렸습니다. 오상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 6명의 모습은 안개처럼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오상혁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를 남긴 채 그들도 교대 게시판도 램프도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비상 출입구 밖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새벽은 끝나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와 관리소 직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성태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7갱도는 완전히 콘크리트로 메워졌습니다. 비상 통로도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새벽 2시 17분에 무전이 울린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일을 끝으로 폐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이사를 준비하며 창고를 정리하다 오래된 작업복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그 폐광에서 쓰던 낡은 명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1호번이 아니었습니다. 녹이 쓴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대 완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없음. 전화를 받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아주 멀리서 낯익은 무전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치직.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는 바로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새벽 2시 17분은 다시 찾아왔지만 더 이상 무전 소리도 교대 요청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이 실제였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보다 끝내 끝맺지 못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